저놈 죽여라. 스크린 속에 그가 등장하자 극장은 순식간에 욕설과 돌팔매질로 아수라장이 된다. 날카로운 눈매와 닮은 미소를 가진 그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증오받던 악질 일본 순사이자 악덕지주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그는 구석진 자리에서 도스토옙스키를 읽는 수줍은 문학 청년으로 변신한다는 사실을. 한국 영화사상 가장 완벽한 악을 연기했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투명한 선을 품고 살았던 배우, 그의 이름은 전택이다. 도대체 왜 가장 선한 심장을 가진 남자가 평생 악당의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을까? 138편의 악행 뒤에 숨겨진 인간 전태기의 진짜 얼굴을 지금 공개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1912년 5월 15일 경성부, 지금의 서울이다. 1912년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해였다. 조선의 왕조는 무너지고 거리에는 일본 환병들의 굴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어디를 가나 억눌린 분노와 체념이 공존했다. 전태기는 바로 이 상실의 시대에 전주전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희미하다. 훗날 대배우가 된 후에도 어린 시절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을 통해 소년 전태기가 겪었을 정서적 풍경을 짐작할 수 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꿈이라는 단어는 사치와 같았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구어라 부르며 배워야 했고 자신의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꿔야 하는 굴욕을 견뎌내며 성장했을 것이다.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의 청춘들을 열광시킨 새로운 문물이 등장했다. 바로 활동사진 영화였다. 어두운 극장 안에 앉으면 잠시나마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스크린 속 세상은 꿈이자 탈출구였다. 당시 영화는 무성 영화 시대였는데 배우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변사의 현란한 해설과 감정 연기가 관객들을 웃고 울렸다. 청년 전태기도 그 마법 같은 빛의 세계에 매료되었다. 특히 1926년 나운규가 만든 영화 아리랑이 조선을 강타했을 때 전태기의 나이는 15살이었다. 미친 주인공 영진이 낫을 휘두르며 일본 순사를 응징하는 장면에서 극장 안의 모든 조선인이 통곡하며 아리랑을 불렀던 그 뜨거운 체험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청년 전태기의 심장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아마도 그때 그는 막연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저 사다리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저 빛 속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나 배우가 된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통념상 결코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다. 광대라고 불리며 천시받던 직업이었고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탈이었다. 그러나 청년의 가슴속에 지펴진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1930년대 중반 경성은 근대와 전통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도시였다. 전차가 종로를 가로질러 달리고 명동 거리에는 모든 계층이 활보했지만 골목 안쪽에는 여전히 가난과 억압이 도사리고 있었다. 23세 청년 전태기는 자신의 운명을 음악의 세계에 던지기로 결심했다. 1935년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자신이 동경하던 조선 영화계의 거목 나운규 감독을 만나게 된 것이다. 나운규는 단순한 영화 감독이나 배우를 넘어 민족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였다. 나운규 앞에선 신인 배우 지망생 전태기는 긴장했을 것이다. 나운규는 전태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당시 유행하던 미남 배우들과는 달랐다. 피부는 거칠고 눈매는 날카로웠으며 턱선은 각져 로맨스 영화 주인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나운규는 그 강렬한 인상 속에서 시대의 어두운 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악역 가능성을 발견했다. 나운규는 전태기에게 말했다. 영웅이 될 관상은 아니지만 영웅을 빛나게 할 수는 있겠구나. 그 판단은 정확했다. 전태기 또한
자신의 위치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그는 헛된 환상을 갖지 않았다. 자신이 꽃이 될 수 없다면 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이 되거나 꽃을 거꾸로 뒤엎는 가시덤불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1935년 나운규 감독의 영화 강 건너 마을을 통해 전태기는 공식적으로 영화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그의 데뷔작 배역은 조선인 악덕지주였다. 첫 영화 첫 역할부터 그는 대중의 미움을 받는 자리에 섰다. 보통 신인 배우라면 멋지고 정의로운 역할로 관객의 눈도장을 찍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태기는 달랐다. 그는 악덕지주 역할을 맡아 마치 제 옷을 입은 듯 표독스럽게 연기했다. 소장농을 착취하고 그들의 코혈을 짜내며 비열하게 웃는 그의 연기는 신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리얼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전태기를 보며 주목을 쥐었다. 그는 첫 작품부터 욕먹는 배우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936년 그는 아리랑 3편에 캐스팅되었다. 이번 역할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바로 일제 순사 보조였다. 1930년대 후반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지던 시기였다. 조선인으로서 일본 순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보조원은 일본인 순사보다 더 큰 증오의 대상이었다. 동포를 팔아넘기고 일제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 배우로서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길거리에서 돌을 맞을 수도 있었고 가족에게도 외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태기는 망설임 없이 순사 복장을 입었다. 그는 영화라는 예술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악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 주인공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 카타르시스는 커진다. 그 고난의 깊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촬영장에서 철저히 고립을 자처했다. 악에 몰입하기 위해 동료 배우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피했다. 카메라 앞에 서면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변했다. 당시 촬영 현장을 지켜본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태기가 순사 모자를 쓰고 세트장에 나타나면 엑스트라 배우들조차 겁을 먹고 슬금슬금 피했다고 한다. 그는 단순히 대사를 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뿜어내는 공포 그 자체가 되려고 했다. 아리랑 3편이 상영되던 날 극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관객들은 전태기가 등장할 때마다 야유를 퍼부었고 어떤 이는 스크린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배우 전태기에 쏟아진 비난과 저주는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었다. 이렇게 전태기는 식민지 조선 영화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악역 전문 배우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대는 점점 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제는 영화를 전쟁 선전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조선 영화는 통제되었고 우리말로 된 영화를 만드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많은 영화인이 변절하거나 붓을 꺾어야 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전태기는 묵묵히 현장을 지켰다. 비록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비열한 배신자나 악당에 기칸되었을지라도 영화라는 끈을 놓지 않았다. 1940년대 초반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조선 땅은 거대한 변경으로 변해갔다. 영화 필름조차 구하기 힘든 물자 부족 속에서도 간간히 영화는 제작되었고 전태기는 그 속에서 꾸준히 얼굴을 비췄다. 그의 심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훗날 영화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회고한 점으로 미루어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영화 하나만을 바라보며 버텼을 것이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그 미친 세상을 연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제정신을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이 찾아왔다.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고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에 태극기가 개양되었다. 영화계에도 해방의 기쁨이 넘쳐났다. 억압받았던 창작의 자유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다. 조선영화 건설본부가 결성되었고 항일 투쟁을 다룬 영화들이 기획되기 시작했다. 전태기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듯했다.
일제 강점기 내내 순사나 악덕치주 역할을 맡으며 쌓아온 악인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쉽게 다른 가면을 허락하지 않았다. 해방의 환희는 짧았다. 한반도는 곧바로 이념 대립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38선이 그어지며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영화계 내부까지 파고들었다. 어제까지 동료였던 이들이 사상 검증을 하며 서로를 손가락질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도 영화는 만들어졌지만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명확한 권선징악 이야기였다. 정의로운 독립투사가 있으면 그를 괴롭히는 친일파 악당이 반드시 필요했다. 해방공간에서 제작된 영화들, 예를 들어 최인규 감독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태기는 다시 한번 호출되었다. 이번에도 역할은 악당이었다. 다만 그 대상이 일본 순사에서 이제는 청산되어야 할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는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 누군가는 시대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야 했고 전태기는 자신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서울은 순식간에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영화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부산으로 피난 갔고 일부는 서울에 숨어 지냈으며 일부는 강제로 납북되기도 했다. 전태기의 전쟁 기간 행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역시 생존을 위해 처절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전쟁은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이었다. 스크린 속에서 연기했던 죽음과 공포가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3년여의 전쟁은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영화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더욱 이야기에 굶주렸고 극장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와 같았다. 전쟁이 멈춘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서울로 환도한 영화인들은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충무로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1955년 전태기의 연기 인생과 한국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작품 하나가 탄생했다. 바로 이강천 감독의 산이다. 지리산 빨치산의 최후를 다룬 이 영화는 단순한 반공 영화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 본성을 탐구한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영화에서 전태기는 북한군 대위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이 배역은 단순한 악역이 아니었다. 그는 잔인하고 냉혹하지만 동시에 생존 본능이 충실한 입체적인 악인이었다. 산의 촬영 현장은 험난했다. 실제 지리산 자락을 오르내리며 촬영이 진행되었고 배우와 스태프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 전태기는 이 영화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고 부하들을 다그치는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다. 당시 관객들은 전태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될 때마다 아이들이 울어 영화 관람이 어려웠다고 전한다. 그는 산을 통해 1950년대 한국 대중에게 공포의 아이콘으로 확실히 각인되었다. 전쟁의 공포가 아직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시절, 전태기는 그 공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몸서리쳤지만 동시에 그가 파묘하는 결말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는 대중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해소하는 무당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1950년대 중반, 전태기의 전성시대, 아니 악역 전태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로 향했던 대한민국은 혼돈과 활기가 공존하는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 전쟁의 포효는 지났지만 거리는 여전히 가난했고 사람들의 삶은 팍팍했다. 이 시기 전태기의 존재감은 단순한 조연배우 수준을 넘어 당대 한국 사회가 품고 있던 불안과 공포를 투영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기 시작했다. 충무로의 모든 감독은 시나리오에 악당이 등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태기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관객을 단 1초 만에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배우는 전태기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다. 1956년 신상욱 감독의 문제작과 1957년 애원의 고백에 이르는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그가 맡은 역할들은 하나같이 당시 서민을 괴롭히던 사회학의 결정체였다. 그는 가난한 마을을 착취하는 냉혹한 주인이었고 병든 아내와 자식을 두는 가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고리대금 업자였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귀신이 아니라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빚을 복촉하는 사채업자나 세방살이를 구박하는 집주인이었다. 전태기는 바로 그 현실의 공포를 연기했다. 그의 눈빛은 빚을 갚지 못한 자의 수치심을 파고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난한 자들의 뼈를 때렸다. 1958년 신상욱 감독의 또 다른 작품에서 그는 미군 부대 주변을 맴도는 양봉주와 밀수꾼 사이에 기생하는 범죄 조직원으로 보냈다. 폐허가 된 서울과 미군의 풍요가 기형적으로 뒤섞인 공간에서 욕망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그의 모습은 전후 한국 사회에 일그러진 자화상이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전태기를 보며 욕을 퍼부었지만 그 욕설은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비명이기도 했다. 전태기는 기꺼이 대중의 욕바지가 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할수록 그는 더욱 악랄한 표정을 연구했고 더욱 비열한 톤으로 대사를 뱉었다. 그것이 배우로서 그가 시대에 복무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1960년 한국 영화사뿐만 아니라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던 해가 밝았다. 4.19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 열망과 현실 비판 시각이 쏟아지던 그때 유현목 감독의 불세출 걸작 오발탄이 세상에 나왔다. 전후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 영화에서 전태기의 비중은 주연에 비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등장은 영화의 정서적 밀도를 폭발시키는 기폭제였다. 오발탄에서 그는 주인공 철로 가족을 옥조여오는 빚쟁이 악덕 채권자로 등장한다. 철로는 양심을 지키려 하지만 가난과 책임감에 서서히 무너지는 인물이다. 전태기는 그런 철로의 승풍을 조이는 현실 그 자체였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와 빚을 독촉하는 그의 표정에는 동정심이 없고 돈에 대한 탐욕과 채무자에 대한 경멸만 가득했다. 단 5분 남짓의 짧은 출연이었지만 그 장면은 관객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의 연기는 과장되지 않았다. 소리 지르거나 폭력을 쓰지 않아도 차갑게 쏴보는 눈빛 하나로 상대방을 질식시킬 듯한 압박감을 선사했다. 유현목 감독은 훗날 전태기 선생이 있었기에 철로의 절망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가 연기한 악당은 만화 속 가봉의 괴물이 아니라 내일 당장 우리 집 문을 두드릴지도 모르는 현실의 악당이었기에 더욱 공포스러웠다. 1960년대를 거치며 한국 영화는 장르 다양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현대물뿐만 아니라 사극도 대거 제작되었고 전태기의 활동 영역도 자연스레 사극으로 확장되었다. 1962년 신상욱 감독의 대작 북분연산에서 그는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칼을 든 무사나 탐관오리가 아니라 왕의 귀와 눈을 가리고 폭정을 부추기는 간신이자 잔인한 내이였다. 현대물에서 전태기의 악역은 거칠고 직선적이었다면 사극에서의 그는 음습하고 교활했다. 구중걸의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리는 목소리는 왕을 파멸로 이끄는 뱀의 혀 같았다. 그는 권력의 기생에 사리사욕을 채우는 인간 군상의 추악함을 섬뜩할 만큼 완벽하게 묘사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전태기는 말 그대로 쉬지 않고 일했다. 1961년 한 해에만 1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1963년, 1966년 등 주요 작품에도 이름을 올렸다. 북군 연산과 구중걸에서는 부패한 시장 상인 두목을 맡아 생존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밑바닥 인생들의 비정한 세계를 그려냈다. 33년이라는 활동 기간 동안
138편에 출연한 것은 그가 얼마나 감독들에게 신뢰받는 배우였는지를 증명한다. 주연 배우는 스케줄이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작품을 가리지만 조연 특히 악역 배우였던 전태기는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연기가 영화의 배경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스크린 밖으로 나와 카메라 뒤편에 인간 전태기를 들여다봐야 한다. 대중은 영화 속 이미지로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성격 파탄자, 술과 여자를 밝히는 남자로 상상했다. 실제로 당시 그의 주변에는 근거 없는 루머가 안개처럼 퍼졌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와의 스캔들이었다. 전태기가 최승희와 몰래 결혼했다. 혹은 최승희가 월북하기 전에 전태기와 동거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사실 최승희의 실제 연인이자 무용가는 이름이 전태기와 같았을 뿐 동명이인이었다. 배우 전태기는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그런 대단한 분과 어울릴 급이나 되겠느냐며 스스로를 낮췄다. 그는 대중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 또한 배우로서 감당할 몫이라고 여겼던 듯하다. 혹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세상을 향한 담담한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진짜 전태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당시 충무로 다방이나 촬영장 구석에서 그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한결같았다. 그는 고독한 독서가이자 침묵의 수행자였다. 촬영 대기 시간에 다른 배우들이 삼삼오오 모여 잡담하거나 화투를 칠 때 전태기는 항상 구석진 의자에 혼자 앉아 책을 읽었다. 그가 읽던 책들은 가벼운 잡지가 아니라 주로 역사서나 철학서적이었다고 한다. 악단 문장을 하고 피칠답한 의상을 입은 채 도스토옙스키나 사마천의 사기를 읽는 전태기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가? 그 이질적인 풍경이 전태기라는 인간의 깊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신상욱 감독은 회고록에서 전태기를 촬영장에서 가장 예의 바른 신사였다. 감독이나 막내 스태프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썼고 촬영분이 끝나도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방해하지 않으려 발소리조차 죽이고 걸어나갔다고 묘사했다. 악을 연기하기 위해 험한 표정을 짓다가도 컷소리가 나면 순박한 눈빛으로 돌아와 수고하셨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는 배우였다. 후배들이 연기가 안 풀려 쩔쩔맬 때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눈에 힘을 빼게. 진짜 무서운 건 힘을 줬을 때가 아니라 힘을 뺐을 때 나온다고 조언했다. 그것이 동료들이 기억하는 전태기의 진짜 얼굴이었다.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한국 영화계는 또 한 번 변화를 맞았다. 컬러 TV 방송 시작이 예고되고 젊고 새로운 감각의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며 세대 교체 바람이 불었다. 신성일, 엄앵란 콤비가 청춘 영화 붐을 일으키고 영화 트렌드는 무거운 리얼리즘에서 가볍고 화려한 로맨스로 옮겨갔다. 이런 변화 속에서 1930년대부터 활동해온 굵고 비장한 9세대 배우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다. 전태기 역시 이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다. 섭외 전화는 줄어들고 그에게 주어지는 배역의 무게도 작아졌다. 그러나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배우는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는 것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있었던 듯하다. 1966년, 1967년 그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지만 마음은 서서히 정리 시간에 접어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1968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여의를 마지막으로 출연했다. 여의는 3명의 여성이 겪는 사랑과 배신을 다룬 멜로 드라마였다. 이 영화가 자신의 마지막 은막 출연작이라는 것을 그때 그는 알았을까? 촬영을 마친 어느 날 조용히 짐을 챙겨 촬영장을 떠났다. 평소처럼 스태프들에게 수고하셨소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말이다. 그것이 끝이었다. 그 후 어떤 영화 포스터나 엔딩 크레딧에서도 전태기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은퇴식도 없었고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흔한 인사말도 없었다.
그는 마치 연극이 끝난 무대 뒤로 사라지는 배우처럼 안개가 걷히듯 스르륵 영화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33년 동안 138편의 영화를 통해 한국 영화의 허리를 지탱한 거목은 너무나 조용하고 전태기다운 퇴장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금세 잊었다. 스크린 위에서는 그토록 시끄러운 악단이었던 그가 떠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되어 사라진 것이다. 그렇게 1968년 배우 전태기의 일막이 내리고 인간 전태기의 긴 고독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후 서울의 한 귀퉁이 낡은 집에서 시작된 그의 노년은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잊혀진 30년의 세월, 그 침묵의 시간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려 한다. 1969년 연애 새해가 밝았을 때 서울의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이 분주했다. 전차 종소리는 여전히 종로를 울렸고 명동 인파는 어깨를 부딪히며 거리를 메웠다. 그러나 서울 중구 저동의 한 낡은 골목길 안쪽, 전태기의 시간은 세상의 속도와는 정반대로 흐르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그를 감싸던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열기, 관객들의 함성과 야유가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거대한 침묵이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두려운 적막이었다. 배우로서 은퇴는 단순히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전택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이자 동시에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과정이었다. 은퇴 직후 그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수십 년간 빡빡한 스케줄로 움직였던 그에게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채워야 하는 자유는 낯설고 어색한 형벌이었다. 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 대본 외우기 위해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안식이 아니라 공허였다. 평생 남의 삶, 그것도 악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느라 자신의 삶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그는 이제야 비로소 늙고 지친 육체에 갇힌 인간 전태기와 독대하게 되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은 격변기를 맞았다. 경부 고속도로가 뚫리고 수출 입국을 외치며 경제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던 시절, 문화계 판도도 급격하게 바뀌었다. 안방 극장이라 불리는 TV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중 관심은 스크린에서 브라운관으로 이동했다. 흑백 영화 시대 스타들이 하나둘 TV 드라마로 무대를 옮겼다. 최무룡, 김진규 같은 동료 배우들이 TV에서 새 전성기를 맞거나 정치권에 진출하는 모습을 전태기는 묵묵히 지켜봤다. 누군가는 그에게 물었다. 전 선생님, TV에 한번 나와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악역으로 선생님만 한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는 필름이라는 질감을 통해 완성되는 빛과 그림자의 예술이었다. 좁은 브라운관 상자 안에서 시간에 쫓기며 찍어내는 인스턴트식 드라마 연기는 그의 성정에 맞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자신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직감하고 추해지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자존심일 수도 있다. 은둔 생활을 했던 저동 자택은 화려함과 거리가 먼 소박한 곳이었다. 좁은 골목을 굽이굽이 들어가야 나오는 낡은 기와집. 비가 오면 지붕 걱정을 해야 했고 겨울이면 우풍이 들어 뼈마디가 시릴 정도였다. 동네 사람들도 그 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 가끔 번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시장에 나와 콩나물이나 두부를 사는 구부정한 노인이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전태기임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익명성 뒤로 숨었다. 길에서 지나가는 이가 그를 알아보고 저 사람 옛날 영화에 나오던 배우 아니냐며 수근거리면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골목 사이로 사라졌다. 그는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억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악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영광과 현실 초라함이 대비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까? 아니면 이제 평범한 노인으로 남고 싶었던 소박한 바람 때문일까? 그의 경제 상황은 넉넉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빈곤했다. 1951호 60년대 한국 영화계는 배우들에게 넉넉한 보수를 줄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주원 배우들도 출연료를 떼이기 일쑤였고 전태기 같은 조연 배우들은 겹치기 출연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당시에는 방송 출연료나 저작권료 개념조차 없었다. 138편 영화가 TV에서 방영되고 비디오로 출시되어도 그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었다. 평생 영화에 바쳤지만 영화는 그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았다. 저축해둔 돈은 야금야금 줄어들었고 생활은 점점 궁핍해졌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악의 품격이었다. 이 긴 은둔의 시간 동안 그의 유일한 벗은 낚시였다. 1970, 80년대 그는 틈만 나면 소양호나 8호로 떠났다. 낚시꾼들 사이에서 그는 말없는 조사로 통했다. 다른 이들이 술잔을 기울일 때도 그는 묵묵히 바라보았다. 화려한 조명 대신 강물에 비친 달빛을 벗삼아 그는 스크린 밖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살았다. 1980년대부터 90년대로 접어들며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노안이 찾아왔고 강인했던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져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자찬했지만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평생 예술에 바친 원로들의 비참한 노후가 반치되어 있었다. 전태기는 그 소외된 예술인들의 상징과 같았다. 이 무렵 영화계 일각에서는 잊힌 원로들을 재조명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영화인 협회와 문화부를 중심으로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 논의가 시작되었고 전태기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렸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의 거처는 너무 초라해 방문한 후배 영화인들을 스경케 했다. 좁은 방, 낡은 이불, 벽에 걸린 낡은 사진 몇 장이 한 시대를 풍미한 대배우의 전부였다. 1995년은 전태기의 인생에 있어 이 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중요한 해였다. 당시 스포츠조선과 청룡영화상 사무국은 제16회 청룡영화상을 준비하며 특별 기획을 했다. 한국 영화의 뿌리를 찾고 지켜온 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특별 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여러 후보가 거론되었지만 심사위원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이는 전태기였다. 주연 배우들은 박수와 명예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 그러나 30년 넘게 욕먹는 악역을 자초하며 한국 영화를 묵묵히 달았다. 들어온 그에게는 세상 앞에 자신의 이름을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시상식 당일 전태기는 낡은 양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관객석의 조명이 그를 비추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박수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말없이 상패를 받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스크린 속 수많은 악당과는 다른 진짜 인간 전태기로 빛나고 있음을 느꼈다. 시상식 이후 전태기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젊은 배우들과 영화 제작자들은 그의 이야기와 연기 철학을 듣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다. 전태기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감사했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한 은둔이 아닌 한국 영화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 후로도 전태기는 조용히 지냈지만 영화계에 존경받는 원로로서 여러 행사에 초청받았다. 그의 이름은 다시금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고 그의 삶은 후대 배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비록 화려하지 않은 노후였지만 그는 스스로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마지막 영광을 누렸다. 전태기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다큐멘터리와 회고전이 여러 곳에서 열렸다. 그가 남긴 악역 연기는 한국 영화의 한 획을 그었으며 그의 인내와 자존심은
예술인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전태기의 이야기는 잊혀질 뻔한 원로들의 삶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그의 삶은 한 시대의 그림자였지만 동시에 그 그림자 속에서 빛나는 조용한 영웅의 초상이었다. 전태기는 악역에 머물렀지만 그 역할을 통해 한국 영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더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스크린 밖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